저는 그날 밤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30년을 자식 뒷바라지만 하며 살아온 제가 설마 이런 말을 듣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장모님 집만 팔면 우리 빚 다 갚고 새 출발할 수 있어.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이게 정말 내 자식들이 하는 말인가? 그건 추석 연휴 첫날이었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전을 부치고 나무를 묻히느라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마음만은 설렜습니다. 오랜만에 자식들이 모두 모이는 날이었으니까요. 큰아들 진우는 아내 유진 씨와 함께 왔고 작은딸 은희는 사위 상훈 씨를 데리고 왔습니다. 손주들이 할머니하고 달려오는 소리에 저는 절로 웃음이 났습니다. 어머니, 오랜만이에요. 건강하셨죠? 큰 며느리 유진 씨가 명품 가방을 테이블에 툭 올려놓으며 물었습니다. 말은 안부를 묻는 것 같았지만 눈빛은 집안을 훑고 있었습니다. 그럼 엄마가 어디 아프기라도 했겠니? 명절이라고 별것 다 준비하셨네. 작은 딸 은희가 부엌으로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도와주겠다는 손길은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다. 너희들 오는 게 좋아서 그랬지. 어서 나가서 쉬어라.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들의 모습을 보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렇게 함께 밥 먹는 게 얼마만인가요? 남편 박철수는 소주잔을 기울이며 큰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진우야, 요즘 회사는 어떠냐? 승진은 했고? 아버지, 아직 그 정도는 아니고요. 그냥 열심히 하고 있어요. 큰아들의 목소리가 어딘지 모르게 불안정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밥을 먹는 아들의 뒷모습만 바라봤습니다. 우리 아들 고생이 많구나. 그때 큰 며느리 유진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장모님, 요즘 이 집 시세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이 동네 완전 대박 났잖아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멈칫했습니다. 글쎄, 나는 그런 건 잘 몰라. 왜? 그냥 궁금해서요. 요즘 부동산 관심 있으신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유진 씨는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이 어딘지 어색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거실로 자리를 옮긴 후였습니다. 큰아들 진우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희가 요즘 생각한 게 있는데요. 뭔데? 남편이 물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연세도 이제 있으시고 이 큰 집 관리하시기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요양원에 들어가시는 게 어떨까 해서요. 요즘 좋은 데 많아요. 저희가 비용 다 부담할게요. 요양원. 그 단어가 귀에 꽂혔습니다. 작은 딸 은희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엄마. 오빠 말이 맞아. 엄마 혼자 청소하고 밥하고 얼마나 힘드세요. 요양원 가시면 편하게 지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자주 면회 갈게요. 걱정 마세요. 사위 상훈 씨까지 거들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내 자식들이 날 생각해 주는구나. 너희들 마음은 고맙지만 엄마는 아직 건강한데 뭐. 어머니,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나중에 갑자기 아프시면 어떡하시게요? 큰아들의 말에 저는 더 이상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남편 철수는 그저 묵묵히 앉아있기만 했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였습니다. 자식들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고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거실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큰 며느리 유진 씨와 사위 상훈 씨가 소파 구석에서 속닥이는 소리였습니다. 야, 진짜 장모님이 요양원 가신다고 하면 이 집 어떻게 하는 거야?
유진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그야 당연히 팔아야지. 시세가 지금 최소 8억은 넘는다던데. 상훈 씨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8억이면 우리 빚 다 갚고도 남잖아. 새 출발할 수 있어. 그러게. 빨리 요양원 보내야 되는데. 장모님이 자꾸 버티시면 어떡해. 괜찮아. 진우 오빠랑 은희가 계속 설득하면 넘어오실 거야. 어르신들 다 그러잖아. 철컥. 제가 들고 있던 그릇이 싱크대에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거실에서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벌써 코를 골며 자고 있었지만 제 머릿속은 온통 복잡했습니다. 설마 내가 잘못 들은 거겠지. 우리 애들이 그럴 리가 없어.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계속 그 목소리가 맴돌았습니다. 장모님 집만 팔면 우리 빚 다 갚고 빨리 요양원 보내야 되는데.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면 안 들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차갑게 식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아니야. 분명 오해야. 내 자식들이 날 그렇게 볼 리가 없어. 저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애써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눈가에는 어느새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자식들은 먼저 떠났습니다. 어머니, 다음에 또 올게요. 요양 온 건 생각해 보세요. 큰아들이 현관에서 말했습니다. 그래, 알겠다. 저는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문이 닫히고 다시 조용해진 집안. 남편은 소파에 누워 TV만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홀로 부엌에 서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어젯밤 일은 그냥 꿈이었을 거예요. 제가 예민해서 잘못 들었을 거예요. 우리 자식들이 그럴 리가 없어요. 하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가슴 한쪽이 먹먹하게 아파왔습니다. 정말 내가 잘못 들은 거겠지? 아니야. 분명 그럴 거야. 우리 애들이 엄마를 그렇게 볼 리가. 저는 스스로에게 계속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불안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그날 이후로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자식들의 그 대화를 애써 잊으려 애썼습니다. 설마 내가 잘못 들었겠지. 우리 애들이 그럴 리가 없어. 하지만 가슴속 어딘가에는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연금을 받는 날이었습니다. 매달 15일이면 저는 은행에 가서 노령연금을 찾아왔습니다. 겨우 60만 원. 하지만 그 돈이면 한 달 반찬값은 충분했습니다. 은행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평소보다 사람이 많았습니다. 번호표를 뽑고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박순자 고객님, 4번 창구로 오세요. 창구 직원은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연금 찾으러 왔습니다. 직원이 제 통장을 받아들고 컴퓨터를 두드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직원의 손이 멈췄습니다. 고객님, 혹시 최근에 대출 받으신 거 있으세요? 네. 대출요? 제가 무슨 대출을 받았다는 건가요? 직원이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고객님 명의로 최근 3개월 사이에 대출이 3건 실행되었는데 확인하셨나요?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요? 제가 대출을 받았다고요? 아니, 저는 대출 같은 거 신청한 적 없는데요. 직원이 당황한 표정으로 다시 확인했습니다. 5천만 원, 7천만 원, 그리고 8천만 원. 총 2억 원입니다. 2억?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본 건 아닐까요?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겠어요? 직원이 프린트를 해서 보여줬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하게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동 채무자란에는 큰아들 박진우, 작은딸 박은희의 이름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이게 뭐지? 우리 애들이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지? 고객님, 괜찮으세요? 직원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네. 잠깐만요. 제가 좀 생각을 해봐야겠어요. 통장 거래 내역도 출력해 주시겠어요? 최근 6개월 치로요. 직원이 프린트를 해주는 동안 저는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프린트가 나왔습니다. 거래 내역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제가 전혀 모르는 출금 내역들이 줄줄이 나와 있었습니다. 3개월 전 500만 원 출금, 2개월 전 300만 원 출금, 한 달 전 700만 원 출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죠? 제가 도장도 안 찍었는데 어떻게 돈이 나간 거죠? 직원이 난처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고객님, 요즘은 인터넷 뱅킹으로도 이체가 가능하거든요. 혹시 누군가가 고객님 통장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건 아닐까요? 비밀번호. 그 순간 머릿속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작년 추석 때였습니다. 큰아들 진우가 물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혹시 통장 비밀번호 뭐예요? 나중에 응급 상황 때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그때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알려줬었습니다. 우리 호준이 생일이야. 328. 그게 다였습니다. 그게 다였는데 그 하나로 제 평생 모은 돈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고객님, 지금 바로 경찰에 신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건 명백한 금융 사기예요.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경찰? 우리 자식들을 경찰에 신고하라고요? 저는 프린트된 종이들을 손에 쥔 채 은행을 나왔습니다. 밖은 화창한 날씨였지만 제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아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손에 든 종이만 계속 바라봤습니다. 2억 원. 평생을 모은 돈. 남편이 사업 실패하고 빚만 남겼을 때 제가 혼자서 시장 좌판하며 모은 돈. 자식들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손주들 용돈 주고도 아껴서 모은 돈. 그 돈이 사라졌습니다. 아니, 사라진 게 아니라 빼앗긴 겁니다. 내 자식들 손에 눈물이 났습니다. 사람들이 보든 말든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왜? 대체 왜 우리 애들이 이런 짓을 한 거지? 내가 뭘 잘못했길래? 평생을 자식들 위해 살았는데 내 꿈도 내 인생도 다 포기하고 오직 자식들 잘 되라고 산 게 죄인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작은 딸 은희였습니다. 전화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얼굴을 마주하면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거래 내역을 들여다봤습니다. 자세히 보니 출금된 날짜들이 모두 명절이나 가족 모임 다음 날이었습니다. 추석 다음 날, 설날 다음 날, 제 생일 다음 날. 자식들이 집에 왔다 간 바로 그 다음 날들. 제 통장에 손을 댄 거였습니다. 얼굴 보고 웃으며 안부 묻던 바로 그날 밤에 배신감이 온몸을 휩쓸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슬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이렇게까지 당하고도 아직도 우리 애들이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겠지 하고 있는 내 자신이.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남편에게 이 사실을 말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식들과 대화를 해야 했습니다. 아니, 대화가 아니라 추궁을 해야 했습니다. 버스에 올라타면서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번만큼은 참지 않겠다고. 이번만큼은 모른 척 넘어가지 않겠다고.
하지만 가슴 한쪽에서는 여전히 두려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만약 정말로 우리 애들이 의도적으로 엄마를 속인 거라면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버스 창밖으로 도시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만 혼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이 이렇게 멀고 무겁게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버스 안에서도 집 앞 골목을 걸어올 때도 그저 멍하니 발만 옮겼습니다. 손에는 은행에서 받은 서류들이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와. 밥은 먹었어? 남편 철수가 소파에서 TV를 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고 그냥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뭐야, 왜 그래? 남편이 이상하다는 듯 물었지만 저는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방 안에 홀로 앉아 서류를 펼쳐 놓았습니다. 대출 계약서, 거래 내역서, 출금 기록, 모든 게 명확했습니다. 증거들이 제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우리 애들이 정말로 엄마를 속였구나. 그 생각이 확신으로 굳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보, 뭔 일 있어? 무슨 일인데 그래? 남편이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좀 봐요. 뭔데? 남편이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이게 뭐야? 대출? 이요? 남편의 얼굴이 당황스럽게 변했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애들이 내 명의로 대출을 받았어요. 내 통장에서 돈도 빼갔고요. 남편은 서류를 보다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설마, 진우가? 은희가? 그래요. 둘 다요. 공동 채무자로 올라가 있더라고요. 남편이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아니, 애들이 왜 그랬을까? 돈이 그렇게 급했나? 급했으면 엄마한테 말을 했어야죠. 몰래 훔쳐가듯이 가져가면 되나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은 잠시 침묵하더니 서류를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래도 우리 자식들인데 뭔가 사정이 있었겠지. 한번 불러서 얘기해보자. 사정? 무슨 사정이 엄마를 속이고 2억을 가져가도 되는 사정이에요? 남편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렇게까지 말하지 말고. 애들도 다 어른인데 힘든 일이 있으면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 말에 저는 참았던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당신은 평생 그렇게 살았죠. 사업 실패해서 빚만 남기고 가족 먹여 살리는 건 나한테 다 떠넘기고 그러고도 자식들한테는 아빠 행세나 하고 있고 이제 와서 자식 감싸기나 하고 있네요.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 내가 언제 그랬어? 내가 노력 안 했어? 노력은 무슨 노력? 평생 실패만 하고 나한테 손 벌리기만 했잖아요. 이제 자식들까지 나한테 손 벌리는데 당신은 또 감싸고만 있고 나는 대체 뭐예요? 이 집에서 ATM 기계예요? 여보, 진정해. 이웃들 다 들어. 진정하라고요? 제가 지금 진정이 돼요? 평생 모은 돈이 사라졌는데 내 자식들 손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한숨만 쉬었습니다. 그리고는 방을 나가버렸습니다. 쾅 하고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집안은 점점 어두워졌지만 저는 불도 켜지 않고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으로 지난 30년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결혼하고 아이들을 낳고 남편이 사업 실패하고 빚쟁이들이 집에 찾아오던 날, 제가 시장 좌판을 시작했던 날, 추운 겨울에도 더운 여름에도 장사를 했던 그 세월,
큰아들 진우가 대학 합격증을 들고 왔을 때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작은 딸 은희가 결혼식에서 저한테 편지를 읽어줬을 때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손주 호준이를 처음 안았을 때의 그 벅찬 감정, 모든 게 행복한 기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의 대가는 제 인생이었습니다. 제 꿈, 제 시간, 제 돈, 제 건강, 모든 걸 가족에게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건 뭔가요? 텅 빈 통장과 배신감뿐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큰아들 진우였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곧 작은 딸 은희에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카톡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엄마, 왜 전화 안 받아요?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저는 휴대폰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지금은 애들 얼굴도 보기 싫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밥도 먹지 않고 방에만 있었습니다. 남편이 두어 번 문을 두드렸지만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제 결심은 굳어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겠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 이제는 나도 나를 지켜야 한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초췌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달랐습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눈빛이었습니다. 남편은 거실에서 라면을 끓여 먹고 있었습니다. 밥 먹어. 어제부터 아무것도 안 먹었잖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은 계속 그렇게 살 거예요? 애들 감싸주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남편이 라면을 먹다 말고 저를 봤습니다. 그럼 어쩌자는 거야? 경찰에 신고하자고? 우리 자식들 감옥 보내자고? 필요하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죠.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당신 미쳤어? 자식이 자식인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자식이 자식이니까 엄마를 속이고 엄마 돈을 훔쳐가도 되나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자식이 부모한테 돈 좀 쓰면 어때? 저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당신은 평생 가장 노릇을 제대로 못했으면서 무슨 자격으로 나한테 그런 말을 해요? 당신이 제대로 벌어왔으면 내가 이렇게까지 안 살았어요. 그리고 애들이 이렇게까지 안 됐을 거예요. 여보, 당신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요? 당신 빚 갚느라 내가 얼마나 피땀 흘렸는지 알아요? 그러고도 당신은 늘 소파에 누워서 TV만 보고 술이나 마시고 이제 자식들까지 나한테 이러는데 당신은 또 애들 편만 들고.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어디가? 바람 좀 쐬고 올게요. 답답해서 못 견디겠어요. 저는 신발을 신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침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머리는 맑아졌습니다. 동네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명예 도용, 가족 간 사기, 법적 대응 방법. 하나하나 읽어내려가면서 저는 제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가족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범죄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피해자였습니다. 더 이상 엄마라는 이름으로, 아내라는 이름으로 참고 살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는 박순자로 살고 싶었습니다. 한 사람의 인간으로 제 권리를 찾고 싶었습니다. 저는 휴대폰 메모장을 열고 적기 시작했습니다. 해야 할 일들을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법률 상담 받기, 증거자료 정리하기, 자식들과 대면하기, 필요하다면 법적 조치 취하기.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게 맞는 길인지 저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무너져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아침 햇살을 받으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싸울 거야. 나를 위해서, 내 인생을 위해서. 비록 상대가 내 자식들이라 해도.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남편과는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아침 상도 차리지 않았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가족을 돌보지 않고 나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가방 속에는 은행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제가 향한 곳은 시장 건너편 작은 법무사 사무실이었습니다. 그곳엔 제 오랜 친구 정명자가 있었습니다. 명자는 저와 고등학교 동창이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가끔 연락하며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20년 전 명자는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아들을 키우며 법무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저보다 훨씬 강인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명자가 서류를 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 순자야. 웬일이야? 전화도 없이. 명자의 얼굴에 반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명자야, 미안해. 갑자기 찾아와서. 근데 나 좀 도와줘.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명자는 제 표정을 보더니 금세 진지해졌습니다. 무슨 일이야? 앉아. 천천히 얘기해봐.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명자에게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며칠간 있었던 일들을 모두 털어놨습니다. 추석날 밤 우연히 들은 대화, 은행에서 발견한 2억 원 대출, 몰래 빠져나간 통장 돈, 그리고 큰아들과 작은딸의 이름이 공동 채무자로 올라가 있던 것까지. 명자는 제 이야기를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한참 후 명자가 서류를 내려놓고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순자야. 응. 이건 명백한 사기야. 명예도용이고 금융범죄라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친구의 입에서 직접 듣으니 더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명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내 자식들이 내 동의 없이 내 명의로 대출받고 내 통장 비밀번호로 돈을 빼간 거잖아. 이건 가족 간이라고 해도 용서될 수 없는 일이야. 그래도 내 자식들인데. 제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명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순자야, 너 지금 피해자야. 왜 자꾸 가해자를 감싸려고 해? 그래도 내가 낳아서 키운 애들인데 어떻게 경찰에 신고를 해? 명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의자를 당겨 제 옆에 앉았습니다. 순자야, 나도 겪어봐서 아는데. 뭘? 명자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나도 10년 전에 우리 아들한테 당했어. 제가 깜짝 놀라 명자를 쳐다봤습니다. 민수가? 그 착한 애가? 명자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착하긴. 겉으로만 그랬지. 명자는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10년 전 명자의 아들 민수는 사업을 한다며 명자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명자는 평생 모은 5천만 원을 아들에게 줬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그 돈으로 사업이 아니라 도박을 했습니다. 결국 돈은 다 날렸고 아들은 빚쟁이들에게 쫓기게 됐습니다. 그때 아들은 다시 명자를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명자 명의로 대출을 받자고 했습니다. 명자가 거절하자 아들은 명자 도장을 몰래 훔쳐 대출을 받았습니다. 명자가 알게 된 건 3개월 후였습니다. 나도 너처럼 망설였어. 내 자식인데 어떻게 신고를 하나 싶었지. 그래서 그냥 빚을 갚아줬어. 아들한테 다신 그러지 말라고 타이르고. 그랬더니 6개월 후에 또 똑같은 짓을 했어. 이번엔 금액이 더 컸어. 1억. 명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깨달았어.
자식이라고 다 용서하면 평생 혹으로 산다는 걸. 그래서 어떻게 했어? 경찰에 신고했어. 내 친아들을. 명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아들은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받았어. 그 후로 나랑 연락을 끊었지. 하지만 후회는 안 해. 그게 옳은 일이었으니까.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명자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순자야, 지금 내가 용서하면 애들은 또 똑같은 짓을 할 거야. 엄마니까 괜찮다고, 엄마는 당연히 희생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돼.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 일단 애들을 불러. 그리고 똑바로 따져. 왜 이런 짓을 했는지. 그래도 제대로 된 사과 없이 또 엄마 탓을 하면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해. 법적 조치라니. 경찰 신고. 그래. 명예 도용과 사기로 고소하는 거야. 가족이라고 해서 범죄가 용서되는 건 아니야. 저는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명자가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순자야, 너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어. 이제는 너를 위해 살아야 해. 내가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거야. 명자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일단 애들을 만나볼게. 잘 생각했어. 혼자 힘들면 언제든 연락해. 내가 같이 가줄게. 고마워, 명자야. 우리 동창끼리 뭘 서로 돕고 사는 거지. 사무실을 나오면서 저는 조금 더 용기가 생겼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 제 편이 되어줄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큰 힘이 됐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단톡방을 열었습니다. 우리 가족 단톡방. 그곳에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진우, 은희, 이번 주말에 집으로 와라. 엄마가 할 말이 있다. 메시지를 보내고 나니 손이 떨렸습니다. 곧 답장이 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어머니? 진우 엄마, 무슨 일 있어? 은희. 저는 더 이상 답하지 않았습니다. 주말에 직접 얼굴 보고 말할 것들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여전히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애들한테 연락했어요. 주말에 오래. 남편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뭐라고 할 건데? 사실대로 다 말할 거예요. 그리고 사과받을 거예요. 제대로. 남편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너무 심하게 하지는 마. 애들도 다 사정이 있었을 거 아니야. 사정? 무슨 사정이 엄마를 속이고 2억을 가져가도 되는 사정이에요? 저는 더 이상 남편과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창밖을 보니 하늘이 맑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주말, 이틀 후면 자식들과 대면하게 됩니다. 평생 처음으로 자식들에게 화를 낼 것입니다. 평생 처음으로 제 권리를 주장할 것입니다.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확신도 들었습니다. 이게 맞는 길이라고. 이제는 물러설 수 없다고. 저는 달력을 보며 주말을 기다렸습니다. 그 이틀이 마치 일주일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밤마다 잠을 설쳤습니다. 아이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머릿속으로 수십 번 되뇌었습니다. 때로는 화가 났다가, 때로는 슬펐다가, 때로는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명자의 말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너는 피해자야. 왜 자꾸 가해자를 감싸려고 해? 그리고 또 다른 말. 이제는 너를 위해 살아야 해. 맞습니다. 이제는 저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58년을 남을 위해 살았으니 이제는 나를 위해 살 자격이 있습니다. 드디어 주말이 밝았습니다. 토요일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집안을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평소처럼 음식을 준비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은 따뜻한 가족 모임이 아니니까요.
오늘은 심판의 날이니까요. 오후 2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자식들이 도착한 것입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는 큰아들 진우와 작은 딸 은희가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엄마, 두 사람의 목소리가 어딘지 조심스러웠습니다. 들어와.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평소처럼 반갑게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이 현관을 들어서며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낀 모양이었습니다. 거실로 들어가자 남편 철수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빠, 왔구나. 남편의 목소리도 평소와 달랐습니다. 며느리 유진과 사위, 상우는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자식들에게만 오라고 했으니까요. 앉아. 저는 자식들을 소파에 앉히고 저는 그들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마치 면접관처럼 심판관처럼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큰아들 진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부르셔서 무슨 일이세요? 저는 가방에서 은행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대출 계약서, 거래 내역서, 출금 기록, 모든 증거가 그들 앞에 놓였습니다. 이게 뭐니?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진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은희는 고개를 돌려 오빠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그게... 진우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내가 묻는 건 이게 뭐냐는 거야. 너희들이 엄마 명의로 받은 2억 원짜리 대출 말이야. 그리고 엄마 통장에서 몰래 빼간 돈 말이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엄마, 은희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그게 끝이야? 저는 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너희들이 엄마 몰래 2억을 가져가고 통장을 털어가고 그러고 나서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면 되는 거야? 진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한테 사정이 있었어요. 무슨 사정? 남편 철수가 끼어들었습니다. 여보, 일단 애들 얘기 좀 들어봐. 저는 남편을 쏘아봤습니다. 당신은 가만히 있어요. 이건 나랑 애들 문제니까. 남편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진우가 심호흡을 하고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2년 전에 친구 보증을 잘못 썼어요. 그 친구가 사업 실패해서 제가 대신 빚을 떠안게 됐어요. 3억이요. 3억? 저는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네. 저도 처음엔 은행 대출로 메우려고 했는데 제 신용으로는 한도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어머니 명의를 쓴 거예요. 죄송해요. 그럼 나한테 말을 했어야지. 왜 몰래 했어? 말씀드리면 반대하실 것 뻔하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제가 갚을 건데 잠깐만 명의를 빌리는 거였어요. 어차피? 잠깐?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2억이 잠깐이야? 그리고 내가 갚을 거면 왜 내 명의로 받아? 진우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작은 딸 은희를 쳐다봤습니다. 너도 사정이 있었어? 은희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상훈이가 사업을 시작했는데 실패했어. 5천만 원이 필요했는데 어디서도 못 구했어. 그래서 엄마 통장에서 정말 미안해. 너도 말 한마디 없이 그냥 가져간 거야? 엄마한테 말하면 걱정하실까봐. 걱정은 무슨 걱정? 저는 참았던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엄마 몰래 돈을 훔쳐가면서 걱정은 무슨 걱정을 해? 그건 걱정이 아니라 죄책감을 피하려고 그런 거잖아. 엄마, 목소리 좀 낮춰. 이웃들 다 들어. 남편이 다시 끼어들었습니다.
듣든 말든 상관없어요. 지금 그게 중요해요? 저는 자식들을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너희들은 엄마가 그 돈을 어떻게 모았는지 알아? 평생을 시장 좌판에서 새벽부터 밤까지 일해서 모은 돈이야. 손이 터지고 발이 부어도 허리가 아파도 너희들 잘 먹이고 잘 입히려고 벌었던 돈이야. 엄마, 은희가 울먹였습니다. 그 돈으로 너희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손주들 용돈 주고 그러고도 노후를 위해 조금씩 모았던 돈이야. 그런데 너희들은 그걸 엄마 몰래 가져갔어. 저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진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그런데 어머니, 저희도 어쩔 수 없었어요. 저희도 살아야 하잖아요. 살아야 한다고? 네. 저도 가족이 있고 은희도 가족이 있어요. 저희도 빚쟁이들한테 쫓기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엄마는 빚쟁이들한테 쫓기며 살아도 되는 거야? 그게 아니라 진우가 말을 흐렸습니다. 그때 충격적인 말이 진우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솔직히 말하면요. 이 돈은 어차피 나중에 저희가 상속받을 돈 아니에요? 미리 쓴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뭐라고?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받을 거 지금 급한데 쓴 거잖아요. 그게 뭐가 문제예요? 진우의 말에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사실이잖아요.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이 집이랑 재산 다 저희한테 오는 거 아니에요? 미리 받은 거나 마찬가지죠. 그 말에 은희도 거들었습니다. 엄마, 오빠 말이 맞아. 우리도 그렇게 생각했어. 어차피 우리 거 될 돈인데 지금 급하게 필요하니까 쓴 거야. 나중에 상속받으면 그때 정산하면 되잖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게 내가 낳아서 키운 자식들의 생각이라니. 여보, 애들이 그런 뜻으로 한 말은 아닐 거야. 남편이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닥쳐요. 저는 남편에게 소리쳤습니다. 당신은 평생 가족 돈이나 축내고 이제 와서 애들 감싸기나 하고 있어. 그리고 너희들. 저는 자식들을 쳐다봤습니다. 내가 아직 살아있는데 벌써 내 재산을 노리고 있었어? 내가 죽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아니에요, 어머니.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럼 무슨 뜻이야? 어차피 너희 거 될 돈이라고? 나는 아직 살아있어. 그 돈은 아직 내 거야. 내가 언제 너희한테 준다고 했어? 어머니, 진정하세요. 진정? 내가 어떻게 진정을 해? 평생을 너희 위해 살았는데 너희는 나를 ATM으로 밖에 안 봤잖아. 죽을 때까지 돈이나 뽑았을 기계로 봤다고. 엄마, 아니야. 우리 그런 거 아니야. 은희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그럼 뭔데? 엄마 몰래 돈 훔쳐가면서 어차피 내 거라고 하는 게 뭔데?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평생을 자식 위해 살았는데 자식들은 저를 이렇게밖에 안 봤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가. 뭐요? 진우가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나가라고.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어머니, 진정하시고 얘기해요. 얘기는 끝났어. 나는 너희들을 용서할 수 없어. 엄마, 제발. 은희가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그만해. 나가. 저는 소리쳤습니다. 여보. 남편이 말리려 했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진우와 은희는 어쩔 수 없이 일어났습니다. 현관으로 향하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앞으로 나한테 연락하지 마. 그리고 내가 죽을 때까지 한 푼도 기대하지 마. 나는 내 돈으로 내가 살 거야. 어머니, 진우가 돌아보려 했지만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문이 닫히고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남편은 멀뚱히 서서 저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모든 게 끝났습니다. 제 가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제 자식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 남편이 얼마나 무능한지, 그리고 이 가족에서 저는 얼마나 외로웠는지. 창밖을 보니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긴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새로운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입니다. 더 이상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살 것입니다. 비록 혼자가 되더라도. 자식들을 내쫓은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화가 났는지 말도 없이 소파에서 잤습니다. 저는 홀로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휴대폰이 계속 울렸습니다. 큰아들 진우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하실 겁니까? 저는 문자를 읽고 삭제했습니다. 작은 딸 은희에게서도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제발 전화 좀 받아줘. 우리 얘기 좀 하자. 역시 삭제했습니다. 하지만 문자는 계속 왔습니다. 밤 11시, 12시, 새벽 1시까지. 저는 결국 휴대폰을 꺼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휴대폰을 켰습니다. 부재중 전화 27통, 문자 메시지 35개. 모두 자식들에게서 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문자들을 하나씩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과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엄마, 미안해. 나 너무 힘들었어. 이해해줘.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문자의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어머니, 그렇게 우리를 내쫓으시면 어떡하시려고요? 엄마, 우리도 살아야 하잖아.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 문자. 진우에게서 온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경찰에 신고하실 생각이세요? 그러지 마세요. 어머니한테도 좋을 게 없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곧 전화가 울렸습니다. 진우였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진우의 목소리는 어제와 달랐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뭐니? 어머니, 어제는 제가 실수했어요. 말을 잘못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기회? 무슨 기회? 제가 빚을 천천히 갚을게요. 분할로 갚으면 되잖아요. 넌 그럴 능력이 안 돼. 2억을 어떻게 갚아? 진우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럼 어머니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정말 경찰에 신고하실 거예요? 필요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제 대답에 진우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어머니, 그러시면 안 돼요. 왜? 내가 왜 못해? 어머니가 경찰에 신고하시면 어머니도 피해를 보실 거예요. 무슨 소리야? 저희가 명예도용한 게 아니라고 증언할 거예요. 어머니가 동의하셨다고 말할 거예요. 뭐?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어머니가 직접 비밀번호도 알려주셨고 도장도 주셨다고 할 거예요. 그럼 어머니도 공범이 되는 거예요.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사실이잖아요. 어머니가 비밀번호 알려주신 거 맞잖아요. 그리고 저희 이름으로 통장 만들 때도 어머니가 도장 주셨잖아요. 그건 너희가 필요하다고 해서. 증거가 있어요?
제가 강요했다는 증거. 진우의 목소리에는 협박이 담겨 있었습니다. 없으시죠? 그럼 어머니 말씀도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저희가 어머니가 동의하셨다고 하면 경찰은 누구 말을 믿을까요? 당연히 자식들 말을 믿겠죠. 세상에 어떤 엄마가 자식한테 그렇게 하겠어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가 낳아서 키운 아들이 저를 협박하고 있었습니다. 진우야, 어머니,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저도 살아야 하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조용히 넘어가세요. 저희한테 빚 독촉하지 마시고 경찰 신고도 하지 마세요. 그럼 저희도 어머니 괴롭히지 않을게요.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게 정말 내 아들이 맞나요? 만약 어머니가 계속 이러시면 저희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너 지금 엄마를 협박하는 거야? 협박이 아니라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너 같은 놈이 내 아들이라니. 정말 부끄럽다. 어머니야말로 부끄러우세요. 자식한테 이렇게까지 하시면서. 뭐라고? 저는 이만 끊을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손에 쥔 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다시 전화가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작은 딸 은희였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은희의 목소리는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빠가 무슨 말 했어? 너무 상처받지 마. 넌 뭐니? 너도 오빠랑 같은 생각이야? 은희가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는 정말 미안해. 하지만 엄마, 우리도 정말 힘들어. 상훈이는 사업 실패하고 우울증까지 걸렸어. 나도 매일 울면서 지내. 그래서 엄마 돈을 훔쳐도 되는 거야? 아니야. 그건 아니야. 하지만 뭐? 엄마, 제발 경찰 신고는 하지 마. 우리 진짜 감옥 가면 어떡해? 호준이는 어떡하고? 그건 내가 생각했어야지. 엄마, 은희가 울부짖었습니다. 엄마, 제발. 우리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그러니까 제발 신고는 하지 마. 저는 딸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치밀어 올랐습니다. 은희야. 응, 엄마. 너는 정말로 반성하는 거야? 아니면 그냥 엄마 돈이 아까워서 그러는 거야? 아니야, 엄마. 나 진짜 반성하고 있어. 그럼 돈을 갚아. 뭐? 내가 가져간 돈 다 갚아. 그럼 엄마가 용서해 줄게. 엄마. 그건 왜 못 갚아? 진짜 반성한다면서? 엄마, 지금 당장은 돈이 없어. 시간을 좀 줘. 시간? 얼마나? 한 1년? 저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1년? 너 1년 안에 5천만 원을 어떻게 갚아? 그건 노력해 볼게. 거짓말. 너도 결국 갚을 생각 없잖아. 아니야. 그럼 당장 갚아. 아니면 경찰에 신고할 거야. 엄마. 은희의 목소리가 급격히 변했습니다. 엄마, 그렇게 나오시면 나도 어쩔 수 없어. 뭐? 오빠 말이 맞아. 우리가 엄마 동에 받았다고 하면 엄마도 곤란해져. 너마저. 엄마가 먼저 우리를 버렸잖아. 우리도 살아야 해.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두 자식 모두에게 배신당했습니다. 협박까지 당했습니다. 제가 평생 사랑했던 자식들에게 거실에서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뭐야? 무슨 일이야? 저는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당신도 나를 버릴 건가요? 남편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왜 당신을 버려? 그럼 내 편을 들어줄 건가요?
애들이 나를 협박하는데. 협박? 저는 방금 전 통화 내용을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진우가 그런 말을 했다고? 네. 은희도요. 남편이 한참을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여보, 그냥 넘어가는 게 어때? 뭐라고요? 애들도 힘들어서 그런 거잖아. 우리가 이해해주면 안 될까? 이해? 저는 남편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애들이 나를 협박하는데 이해를 해줘요? 그래도 우리 자식들인데. 경찰 신고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 저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당신은 평생 그렇게 살았죠. 자식들한테 이용당하고 아내한테 기생하고 그러고도 떳떳하게 살아왔죠. 여보, 그게 무슨. 이제 알겠어요. 이 집에서 나는 완전히 혼자라는 거. 당신도 애들도 아무도 내 편이 아니에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디가? 나가요. 이 집에 더 있을 수가 없어요. 저는 옷을 챙겨 가방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진정해. 어디를 간다는 거야? 친구 명자 집에 갈 거예요. 당신이랑 애들이랑 알아서 지내세요. 나는 더 이상 당신들의 ATM이 아니에요. 저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이 따라왔지만 막지는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나서는 순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 집에서의 30년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비록 모든 것을 잃었지만 저는 자유로웠습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이용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 이상 참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오직 저를 위해 살 것입니다. 아파트를 나서니 하늘이 파랗게 개어 있었습니다. 저는 친구 명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명자야, 나야. 잠깐 내 집에 가도 될까? 명자의 따뜻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 와. 언제든지 환영이야. 고마워. 전화를 끊고 저는 걸음을 옮겼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자식들이 정말 저를 고소할지도 모릅니다. 남편과도 이혼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제가 선택한 길이니까요. 제가 저를 지키기로 결심한 길이니까요. 비록 험난한 길이라도 저는 당당하게 걸어갈 것입니다. 58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진짜 제 인생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명자의 집에 도착했을 때 저는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명자는 아무 말 없이 저를 안아줬습니다. 그 따뜻한 품에서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순자야,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명자가 제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명자야, 나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일단 차부터 마시자. 그리고 천천히 얘기하자. 명자가 따뜻한 차를 내왔습니다. 저는 지난 이틀간 있었던 일들을 모두 털어놨습니다. 자식들과의 대면, 충격적인 발언들, 그리고 협박 전화까지. 명자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은 후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순자야, 이제 선택해야 해. 무슨 선택? 이대로 당하고 살 거야? 아니면 싸울 거야? 저는 차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싸우고 싶어. 하지만 무섭기도 해. 뭐가 무서워? 자식들이 정말 나를 고소하면 어떡해? 내가 공범이 된다면? 명자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순자야, 그건 협박이야. 진짜가 아니야. 내가 비밀번호를 알려준 건 사실이지만 그게 대출 동의는 아니잖아. 통장 거래 내역을 보면 내가 몰랐다는 게 증명돼. 정말? 그럼. 그리고 애들이 너를 고소한다고? 웃기는 소리야. 자기들이 사기죄로 기소될 판에 엄마를 고소하겠다고? 명자의 말에 조금 용기가 났습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 경찰에 신고하는 거야. 명예 도용과 사기로. 그리고 제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거야. 명자는 이미 모든 준비를 해놓았습니다. 고소장 초안, 증거 서류, 법률 상담까지. 내일 아침에 같이 경찰서 가자. 내가 옆에서 다 도와줄게. 고마워, 명자야. 우리 동창끼리 뭘. 이제 잘 준비해. 내일이 중요한 날이야. 그날 밤 저는 명자의 작은 방에서 잤습니다. 오랜만에 마음 편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결연함이 보였습니다. 명자와 함께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제 손에는 모든 증거 서류가 들려 있었습니다. 경찰서 민원실에 들어서니 젊은 경찰관이 저희를 맞았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명예 도용과 사기 사건으로 고소장을 제출하러 왔습니다. 저는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경찰관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피해자가 고소인이신가요? 네, 제가 피해자입니다. 가해자는 누구신가요? 제 자식들입니다. 큰아들과 작은딸. 경찰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자식분들을요? 네. 제 명의로 무단으로 2억 원의 대출을 받았고 제 통장에서 수천만 원을 빼갔습니다. 여기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저는 서류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경찰관이 서류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후 경찰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님, 확실하신 겁니까? 이건 친족간 범죄라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확실합니다. 제 자식들이지만 이건 명백한 범죄입니다. 명자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저는 법무사 정명자입니다. 이 사건의 법률 대리인이고요. 모든 증거가 명확합니다. 신속히 수사 부탁드립니다.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이며 고소장을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접수하겠습니다. 며칠 내로 피의자들을 소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찰서를 나오면서 명자가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잘했어, 순자야. 첫걸음을 뗐어.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못했을 거야. 이제 집에 가서 남은 짐 챙겨. 그리고 애들한테 마지막 통보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자와 함께 제 집으로 향했습니다. 30년을 살았던 그 집으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남편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왔어? 남편의 목소리는 무기력했습니다. 네. 짐 좀 더 챙기러 왔어요. 그래. 남편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가 옷가지와 중요한 서류들을 챙겼습니다. 통장, 도장, 신분증, 그리고 제 개인 물건들. 30년의 흔적이 2개의 가방에 담겼습니다. 짐을 다 챙기고 거실로 나왔을 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남편이 문을 열었습니다. 큰아들 진우와 작은딸 은희가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여기 계세요? 진우가 급하게 물었습니다. 그때 저를 발견했습니다. 어머니, 두 자식이 동시에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자식들을 쳐다봤습니다. 왜 왔니? 어머니, 경찰서에 신고하셨다면서요? 은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 오늘 아침에 고소장 제출했어. 어머니, 진우가 소리쳤습니다.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우리가 진짜 감옥 가라는 거예요? 그건 너희가 선택한 길이야. 엄마 때문에 우리 인생 망가진다고요. 은희가 울부짖었습니다. 너희가 먼저 엄마 인생을 망가뜨렸잖아.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진우가 한 발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우리가 말했잖아요. 어머니도 공범이 될 거라고. 그래, 너희가 협박했지.
하지만 이제 나는 안 무서워. 명자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진우 씨, 은희 씨, 저는 법무사 정명자입니다. 협박으로는 어머님을 막을 수 없어요. 모든 증거가 명확하고 경찰도 이미 수사를 시작했어요. 당신들이요? 진우가 명자를 노려봤습니다. 네. 그리고 만약 어머님을 더 협박하시면 그것도 추가 고소 사유가 됩니다. 진우와 은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자식들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진우야, 은희야. 두 사람이 저를 봤습니다. 나는 평생을 너희 위해 살았어. 너희가 잘 먹고 잘 입고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사람 만나기를 바라며 살았어. 엄마. 은희가 울먹였습니다. 하지만 너희는 나를 ATM으로밖에 안 봤어. 죽을 때까지 돈이나 뽑았을 기계로 봤지. 어머니, 그게 아니라. 아니야. 맞아. 너희가 한 말 기억해. 어차피 나중에 받을 거 미리 쓴 거라고 했잖아. 진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아직 살아있어. 그리고 앞으로도 오래 살 거야. 내 돈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 거야. 너희한테 한 푼도 안 줄 거야. 어머니. 그리고 이제부터 나는 너희랑 법적으로만 관계를 유지할 거야. 엄마로서의 관계는 오늘로 끝이야. 엄마, 제발. 은희가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일어서. 이제 그런 것도 소용없어. 저는 가방을 들었습니다. 나는 간다. 앞으로 나한테 연락하지 마. 법원 소환장 받으면 그때 보자. 어머니, 정말 이러실 겁니까? 진우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그래.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살 거야. 너희 없이도 이 집 없이도 나는 잘 살 거야. 저는 명자와 함께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남편이 일어났습니다. 여보. 저는 돌아봤습니다. 당신 정말 이러고 살 거야? 자식들 감옥 보내고. 저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당신은 평생 가장 노릇 한 번 제대로 못했으면서 무슨 자격으로 나한테 이래요? 당신이 제대로 벌어왔으면 나도 이렇게 안 살았어요. 그리고 애들도 이렇게 안 됐을 거예요. 여보, 이제 당신도 알아서 사세요. 나는 더 이상 당신의 아내도 애들의 엄마도 아니에요. 나는 이제 그냥 박순자예요. 저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뒤에서 은희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며 명자가 물었습니다. 괜찮아? 응, 괜찮아. 정말? 응, 이제 정말 괜찮아. 저는 진심이었습니다.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았습니다. 30년간 짊어졌던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아파트 밖으로 나오니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명자가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이야, 순자야. 응, 이제부터 시작이야.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비록 모든 것을 잃었지만 저는 자유로웠습니다. 비록 혼자가 되었지만 저는 당당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누구를 위한 삶이 아닌 오직 저를 위한 삶을 살 것입니다. 58년 만에 저는 진짜 제 인생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저는 이제 시내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보증금은 제가 평생 모은 돈 중 남은 것과 집에서 가져온 제 개인 물건을 팔아서 마련했습니다. 월세 50만 원. 방 하나에 작은 부엌과 화장실이 딸린 공간. 30년간 살았던 그 넓은 아파트에 비하면 너무나 좁았습니다. 하지만 이곳이 훨씬 더 편안했습니다. 여기서는 아무도 저를 ATM으로 보지 않았으니까요. 아침에 눈을 뜨면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누구 눈치 볼 필요도, 누구 밥 차려줄 필요도 없었습니다.
자유였습니다.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큰아들 진우는 사기와 명예도용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작은 딸 은희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감옥에 가지는 않았지만 전과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두 사람에게 제게 2억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물론 당장 돈이 나올 리 없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법적으로는 제가 승리한 것이었습니다. 판결이 나온 날 법원 복도에서 진우를 마주쳤습니다. 그는 저를 지나치며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원망 가득한 눈빛으로 저를 쏘아볼 뿐이었습니다. 며느리 유진도 함께 있었는데 역시 저를 외면했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이미 마음의 정리가 끝났으니까요. 은희는 달랐습니다. 판결 2주 후 은희가 제가 사는 원룸으로 찾아왔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을 때 저는 놀랐습니다. 문을 열자 은희가 서 있었습니다. 예전의 화려한 옷차림이 아니었습니다. 수수한 티셔츠와 청바지, 그리고 맨 얼굴. 엄마. 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들어와. 저는 문을 열어줬습니다. 은희가 좁은 원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더니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은희는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저는 그런 딸을 내려다보며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일어나. 엄마. 일어나라고. 이제 그런 거 소용없어. 은희가 떨리는 다리로 일어났습니다. 저는 딸에게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마셔. 은희가 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나 이제 알았어. 내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6개월 전에도 똑같은 말 했잖아. 이번엔 달라. 진심이야. 은희의 눈빛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저는 딸을 가만히 보았습니다. 뭐가 달라졌는데? 엄마, 나 상훈이랑 이혼했어. 저는 놀라서 딸을 쳐다봤습니다. 이혼? 응. 판결 나고 나서 상훈이가 나한테 이혼하자고 했어. 전과자랑은 못 살겠다고. 그래서 나도 동의했어. 호준이 양육권은 내가 가졌어. 은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나도 혼자야. 호준이 키우면서 아르바이트하면서 살아. 하루하루가 힘들어.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이제야 알겠어. 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생이 많구나. 엄마, 용서해 줄 수 있어?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용서는 할게. 너는 내 딸이니까. 엄마. 은희가 저를 껴안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딸을 살짝 밀어냈습니다. 하지만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어. 엄마.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살고 있어. 내가 힘들다고 해서 다시 엄마 역할을 할 수는 없어. 은희의 얼굴이 슬퍼졌습니다. 알아. 나도 그걸 바라는 건 아니야. 그냥 가끔 연락하고 가끔 만날 수 있으면 좋겠어. 그건 괜찮아. 천천히 다시 시작하자. 고마워, 엄마. 은희는 그날 이후로 한 달에 한 번씩 저를 찾아왔습니다. 손주 호준이의 사진을 보여주고 자신의 근황을 이야기했습니다. 저도 딸의 이야기를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딸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건 이제 딸이 스스로 해야 할 일이었으니까요. 진우는 끝까지 연락이 없었습니다. 명자를 통해 들은 바로는 진우는 여전히 엄마가 너무 오버했다며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진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그가 깨닫는 날이 올 수도 있고 평생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가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남편 철수는 여전히 그 집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가끔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언제 집에 올 거야? 돌아갈 생각 없어요. 그래도 부부인데. 부부? 30년 동안 제대로 된 부부였던 적 있었나요?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명자가 이혼 서류를 준비해 줬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급할 것도 없었고 지금 상태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는 부부지만 실질적으로는 남남처럼 사는 것,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저는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 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동네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오전에는 구청에서 운영하는 베이커리 수업을 들었습니다. 평생 남을 위해 음식을 만들었는데 이제는 제가 좋아서 빵을 만들었습니다. 오후에는 노인정에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저보다 더 나이 드신 어르신들께 식사를 대접하고 이야기 상대가 되어드렸습니다. 그분들 중에는 저처럼 자식에게 상처받은 분들도 많았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위로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명자라는 든든한 친구가 있었고 봉사활동에서 만난 새로운 친구들도 생겼습니다. 가족은 아니었지만 가족보다 더 따뜻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베이커리 수업에서 배운 레시피로 식빵을 구웠습니다. 오븐에서 막 나온 따끈한 빵에서 고소한 향기가 났습니다. 원룸에 가득 퍼진 그 향기가 참 좋았습니다. 저는 빵 한 조각을 잘라 버터를 발라 먹었습니다. 창가에 앉아서요. 창밖으로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은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 호준이 생일이에요. 사진 보내요. 사진을 열어보니 손주 호준이가 생일 케이크 앞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많이 컸더군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생일 축하한다고 전해줘. 할머니가 용돈 보낼게. 고마워요, 엄마. 사랑해요. 나도. 저는 문자를 보내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빵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완벽한 해피엔딩은 아니었습니다. 큰아들과는 여전히 연락이 끊겼고 남편과도 제대로 된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작은 딸과의 관계도 예전 같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모든 자식을 구할 수는 없었지만 저는 저를 구했습니다. 모든 관계를 회복할 수는 없었지만 저는 제 삶을 되찾았습니다. 창밖의 봄비가 점점 거세졌습니다. 하지만 원룸 안은 따뜻했습니다. 제가 구운 빵 향기와 커피 향기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손주 사진을 한 번 더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괜찮아. 나는 이제 괜찮아. 58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저는 제 인생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이것이 제 선택이었습니다. 후회는 없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진우가 언젠가 돌아올 수도 있고 평생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남편과 이혼할 수도 있고 그냥 이대로 지낼 수도 있습니다. 은희와의 관계가 더 좋아질 수도 있고 다시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제 선택이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 끌려다니지 않을 것입니다. 더 이상 희생만 하며 살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이제 박순자로 살 것입니다. 엄마도 아내도 아닌 그냥 박순자로. 창밖의 봄비가 그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쳐 들어왔습니다. 원룸 창가에 앉아 제가 구운 빵을 먹으며 손주 사진을 보는 이 순간, 이것이 행복이었습니다. 거창하지 않지만 소박하지만 진짜 제 것인 행복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 입 빵을 베어 물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혼잣말을 했습니다. 잘했어, 순자야. 정말 잘했어. 박순자는 이후로도 작은 원룸에서
자신만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베이커리 수업을 수료하고 동네 작은 빵집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작은 딸 은희는 한 달에 한 번씩 손주를 데리고 찾아왔습니다. 큰아들 진우는 여전히 연락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손자는 더 이상 그것으로 마음 아파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58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자신의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